거친 콘크리트 연병장 바닥이 찢겨나간 전투복 너머의 살갗을 파고들며 길고 붉은 핏자국을 새겼다. 윤서진 소장은 뼛속까지 울리는 고통을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그녀의 몸은 느릿하게 움직이는 전차의 후미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엉망으로 치시겨진 얼굴, 피가 배어나오는 입가. 하지만 그 두 눈만은 결코 꺾이지 않는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연출한 한태석 소장이 전차 위에서 확성기를 들고 석상처럼 굳어버린 2만 명의 병사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다. 똑똑히 봐라. 이것이 바로 명령에 불복하고 반란을 꾀한 자의 말로다. 전차는 계속해서 그녀의 몸을 끌고 갔다. 그것은 한 개인의 의지를 꺾고 사단 전체에 공포를 심기 위해 계획된 너무나도 잔혹하고 공개적인 능욕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전차로 끌고 가는 그 치욕이 잠자던 사자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거대한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가 잦아들며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이 제27보병사단 사령부 건물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기 전부터 부사단장인 마동필 준장과 군수참모 오재규 대령은 입가에 기름진 미소를 매단 채 허리를 굽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잘 다려진 전투복에서는 권력의 오만함이 묻어나왔다. 해외 평화유지군 임무를 마치고 오늘 막 귀국한 신임 사단장, 창군 일의 최연소이자 야전 전투부대를 지휘하는 유일한 여성 사단장. 그녀의 이름은 윤서진 소장이었다. 마동필과 오재교에게 그녀는 그저 얼굴마담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권력은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 운전병이 급하게 차문을 열었다. 안에서 전투화가 먼저 땅을 딛는 단단하고 절도 있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윤서진 소장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작고 가녀린 체구였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은 그 어떤 거구의 장성보다도 무거워 보였고 그 눈빛은 수많은 전장을 꿰뚫어 본 듯 깊고 서늘했다. 마동필이 한 걸음 나서며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신고합니다. 부사단장 준장 마동필 외 간부 일동은 사단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윤서진의 시선이 그를 그대로 통과해 사령부 건물이 아닌 다른 곳을 향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요란한 인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옆에 선 부관에게 물었다. 지금이 점심시간인가? 네, 그렇습니다, 사단장님. 식당은 어디지? 부관뿐만 아니라 마동필과 오재규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첫 부임날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병사식당부터 찾는 지휘관은 지금껏 본 적이 없었다. 마동필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사단장님, 식사는 따로 지휘관 식당에 정갈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선 집무실에서 보고부터 받으시고. 됐다. 윤서진은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내 부하들이 무엇을 먹고 싸우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안내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동필과 오재규는 마지못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귀찮게 군군 하는 짜증과 함께 무언가를 숨기는 자들 퇴교에 불안감이 교차했다. 병사식당으로 향하는 길, 윤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걷고 보고 들을 뿐이었다. 낡고 색이 바랜 병영 건물들, 구석구석에 핀 이끼, 병사들의 지친 표정들. 그녀의 눈은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이 부대를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침체와 부패의 공기를 읽어내고 있었다. 마침내 거대한 식당 건물이 나타났다. 안으로 들어서자 역겨운 기름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가 상해가는 시큼한 냄새가 후각을 찔렀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앉아있는 넓은 공간은 식사 시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식판 위를 긁는 숟가락 소리와 나직한 한숨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공간 한쪽 구석, 칸막이로 분리된 장교식당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곳에서는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거리는 소리, 간부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병사식당의 악취를 비웃기라도 하듯 넘어오고 있었다. 윤서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금속성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다. 땡그랑.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한 젊은 병사가 식판 위로 숟가락을 내던진 것이다. 그의 앳된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지훈 일병이었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이게 돼지죽이지 어떻게 군인이 먹는 밥입니까? 그의 외침은 죽어있던 식당에 던져진 하나의 불꽃이었다. 다른 병사들은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동질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장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마동필 준장과 오재규 대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왔다. 오재규가 먼저 박지훈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 미친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소란을 피워! 군기 빠진 놈 같으니라고! 당장 영창 가고 싶어 환장했어? 마동필은 한술 더 떴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병사들에게 겁을 주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 애들은 배가 불렀어. 밥투정이나 하고 말이야. 너 내가 똑똑히 기억해두마. 앞으로 남은 군생활, 지옥이 뭔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끈적한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지훈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끝까지 눈빛의 저항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꺾어버리려는 듯 오재규가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윤서진 소장이 식당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는 햇살 때문에 그녀의 모습은 마치 후광을 두른 심판자처럼 보였다. 마동필과 오재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황급히 박지훈의 멱살을 놓고 어색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님, 이런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윤서진은 그들의 인사를 또다시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마동필과 오재규를 지나 겁에 질린 박지훈 일병과 그 앞에 놓인 처참한 식판에 꽂혀 있었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군화 소리가 침묵에 잠긴 식당 바닥을 울렸다. 그녀는 배 식구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만유해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병사들과 똑같은 누런색 플라스틱 식판을 집어들었다. 배식 담당 병은 사단장의 등장에 너무 놀라 손을 벌벌 떨며 거의 반사적으로 음식을 퍼담았다. 윤서진의 식판 위에는 멀건 떼국물처럼 보이는 국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물 조각이 몇 개, 그리고 시커먼 단무지 3조각이 전부인 흰쌀밥이 놓였다. 2만 명의 병사들이 매일 먹고 있는 바로 그 식단이었다. 그녀는 그 식판을 들고 곧장 박지훈 일병이 앉아있던 자리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의 맞은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박지훈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서진은 먼저 숟가락으로 국을 한술 떴다. 그녀는 그것을 맛보기 전 잠시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국물을 삼키지 않고 잠시 입안에서 굴렸다. 마치 와인 감별사가 와인의 맛을 음미하듯이.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감탄이 아닌 차가운 경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식당 전체에 천둥처럼 크게 울리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해서 듣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건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야. 그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처럼 굳어버린 오재규 대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오재규 대령. 네, 사단장님. 오재규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윤서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서리빨 같은 분노가 실렸다. 지금부터 30분 주겠다. 지난 2년간의 우리 사단 전체의 군수물자 출납 기록 원본, 그리고 모든 식자재 납품 계약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내 집무실로 가져오도록. 30분이다. 단 1분이라도 늦거나 서류 하나라도 누락될 시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직접 체험하게 될 줄 알아라. 그녀는 말을 마친 뒤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자신이 받았던 식판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식당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마동필과 오재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서막이 오른 것이었다. 그리고 2만 명의 병사들. 그들은 자신들의 식판과 사단장이 앉았던 빈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지치고 체념으로 가득했던 눈동자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사단장 집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짐 소장이 약속했던 30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육중한 원목 책상 위와 그 주변 바닥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 상자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지난 2년간 27사단이 소비한 모든 군수 물자와 식자재에 관한 기록,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들이 뿜어내는 퀴퀴한 냄새가 방안을 채웠다. 오재규 대령은 부하들을 시켜 마지막 서류 상자를 내려놓게 한 뒤 짐짓 억울하고 성실한 척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사단장님, 명령하신 모든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이 방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시려면 아마 전문 회계팀을 동원해도 좋기 몇 주는 걸릴 겁니다. 그의 말 속에는 교활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와 마동필은 일부러 더 방대한 양의 서류를 들고 왔다. 진짜와 가짜를 뒤섞고 중요하지 않은 수백 가지 잡다한 기록들을 끼워 넣어 핵심을 흐리게 만들었다. 갓 부임한 사단장이 의욕에 넘쳐 칼을 빼들었지만 이 거대한 서류의 산 앞에서 결국 제풀에 지쳐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들은 이 서류의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윤서진은 책상에 앉아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나 막막함 대신 마치 흥미로운 상대를 만난 사냥꾼 같은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수고했다. 이제 나가보도록. 그녀의 짧은 말에 마동필과 오재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그녀가 최소한 고함을 치거나 이 많은 서류를 어떻게 다 보냐며 짜증이라도 낼지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오히려 그 평온함이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이 집무실을 나가자마자 윤서진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넥타이를 살짝 풀어내며 겉옷을 벗었다. 이제부터 길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그녀는 오재규의 말처럼 처음부터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볼 생각이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짓이었다. 그녀는 평화유지군 사령부에서 복잡한 분쟁 지역의 정보를 분석하고 수많은 테러 조직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며 자신만의 분석 기술을 갈고 닦아왔다. 그녀는 숲 전체를 보지 않고 숲을 병들게 하는 단 하나의 독이 든 나무를 찾아내는데 특화된 전문가였다. 그녀는 먼저 모든 서류 상자를 바닥에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기록의 종류와 시기별로 서류들을 빠르게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쌀, 밀가루, 식용유 같은 주식류, 김치, 단무지 같은 부식류,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 수많은 품목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순식간에 각자의 구역으로 나뉘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집무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그녀가 혼잣말처럼 내뱉는 날카로운 분석만이 간간히 울려 퍼졌다. 납품업체 리스트, 흥미롭군. 2년 동안 수백 건의 계약이 있었는데 실제로 계약을 따낸 업체는 고작 대여섯 군데가 전부야. 나머지는 전부 들러리였군. 그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찰료를 보인 몇몇 업체의 이름을 따로 메모했다. 납품 단가, 시장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어. 특히 돼지고기, 전염병이 돌아 가격이 폭락했을 때조차 우리 부대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값에 돼지고기를 사 먹었군. 이 정도면 병사들에게 금가루를 먹인 셈이야.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그녀는 각 품목별로 시장 평경 가격과 군납 가격을 즉석에서 그려나갔다. 그래프의 격차는 그녀의 분노처럼 가파르게 치솟아 있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잠시 눈을 감고 흩어져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재조립하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납품업체들,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 그리고 그 모든 계약서에 찍혀 있는 최종 승인자, 군수참모 오재규 대령의 도장.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기껏해야 오재규 개인의 비리 수준이었다.
부사단장인 마동필까지 엮어 이 부패의 고리 전체를 끊어내려면 더 깊숙한 곳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야만 했다. 시계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쉼없이 움직인 탓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전혀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점점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서류 더미로 파고들었다. 이번에는 회계장부가 아닌 납품업체들의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같은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서류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보통의 감사관들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부분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녀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우뚝 멈췄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시선이 꽂힌 곳은 가장 많은 납품 실적을 올린 해오름 푸드라는 업체의 주소지였다.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주소. 하지만 해외 정보 분석을 통해 수많은 위장 회사를 상대해 본 그녀의 직감은 이 주소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노트북을 켰다. 군 내부망이 아닌 별도의 보안 위성망을 통해 민관 지도 서비스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해오름 푸드의 주소를 입력했다. 화면에 나타난 위성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이런 아마추어 같은 놈들. 그 주소지에 있는 것은 번듯한 식품 가공 공장이나 물류 창고가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고 허름한 2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는 문 닫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 철물점이 있었고 2층에는 간판조차 없는 공허한 사무실이 있을 뿐이었다. 연간 수십억 원의 군납 실적을 올리는 유령 회사의 심장부가 바로 저곳이었던 것이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해오름 푸드의 법인 대표자 이름을 검색했다. 마정훈. 흔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마동필 준장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비공개 군 인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해오름 푸드의 대표이사 마정훈은 마동필 준장의 외아들이었다. 빙고!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마동필은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오재규와 결탁하여 군식자재 납품 계약을 독점했다. 그리고는 값싼 저질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장부상으로는 가격을 서너 배씩 부풀려 막대한 차액을 빼돌린 것이다. 병사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할 돈이 고스란히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재규가 왜 그렇게 많은 서류를 자신 있게 내밀었는지도 깨달았다. 그는 이 서류 더미 속에 진짜와 똑같이 위조된 가짜 계약서 사본들을 섞어놓은 것이었다. 진짜 계약서에는 아들의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겠지만 자신이 보고 있는 가짜 사본에는 제3자의 이름이 적혀 있을 터였다. 자신이 이 서류의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그들은 진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 계획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윤서진은 그들이 쳐놓은 얕은 장막을 단 몇 시간 만에 모두 꿰뚫어 본 것이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밤샘 작업에도 불구하고 윤서진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짧은 시간 눈을 붙였다. 이제 전쟁 준비는 끝났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피비린내 나는 쑥청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손에 쥔 칼을 어떻게 휘둘러야 뱀의 머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라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집무실의 새벽 공기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사령부 대회의실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서늘했다. 매주 열리는 정례 지휘관 회의였지만 오늘따라 참석한 참모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어제 신임 사단장이 병사 식당에서 보였던 서슬퍼런 모습과 밤새도록 그녀의 집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소문이 부대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의의 주재자인 윤서진 소장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상석인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었다. 부사단장 마동필 준장과 군수참모 오재규 대령은 애써 태연한 척 주변 참모들과 억지 웃음을 섞어가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간밤에 잠을 설쳤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고 믿었다. 윤서진이 밤샘 조사를 통해 무언가 냄새를 맡았을지는 몰라도 결정적인 증거까지 찾아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설령 해오름 푸드의 실체에 접근했다 해도 그것을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증거는 이미 모두 파기해 놓은 상태였다. 그들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위조된 사본이었다. 원본만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것을 신임 지휘관에 길들이기 정도로 여기고 적당히 버티다 보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이라 낙관했다. 정확히 회의 시작 시각인 오전 9시.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윤서진 소장이 아니었다. 딱딱한 제복 차림의 군 검찰 수사관 2명이었다. 그들의 등장에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참모들은 영문을 모른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마동필과 오재규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다. 수사관들이 회의실 양쪽 문 옆에 버티고 서자 마침내 윤서진 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밤을 샌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전투복은 칼날처럼 다려져 있었고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상석에 앉지 않았다. 대신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그녀는 회의실을 가득 채운 20명 남짓의 참모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모든 사람의 뇌리에 박힐 만큼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는 보고를 받기 위함이 아니다. 보고를 하기 위함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마동필과 오재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애써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지난 2년간 우리 27사단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외부의 적이 아닌 바로 우리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적이었다. 그 적은 이 자리에 있는 2만 명 병사들의 배를 채워야 할 신성한 국방 예산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좀먹어온 기생충 같은 자들이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윤서진은 들고 있던 서류철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사진은 회의 테이블을 미끄러져 정확히 마동필의 앞에 가서 멈췄다. 그것은 어젯밤 그녀가 위성지도로 찾아냈던 해오름 푸드의 유령 회사 건물 사진이었다. 마동필 준장. 윤서진의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 건물이 무엇인지 아는가? 마동필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처음 보는 건물입니다만 그런가? 윤서진의 입가에 비웃음이 어렸다. 연간 수십억 원의 군납 계약을 따내고 있는 우리 사단의 최대 식자재 납품업체인 해오름 푸드의 본사 건물이라는데 준장께서는 부사단장으로서 이런 중요한 협력업체에 한 번 방문해보지 않았단 말인가? 마동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서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해오름 푸드의 법인 등기부등본이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이 마정훈이더군. 혹시 아는 이름인가? 마동필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윤서진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오재규 대령. 그녀의 시선이 이번에는 오재규에게로 향했다. 오재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어젯밤 자네가 나에게 제출한 해오름 푸드와의 계약서 사본에는 대표이사 이름이 홍길동으로 되어 있더군. 아주 철저하게 위조했더군. 하지만 진짜 원본은 어디에 숨겼나?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오재규는 필사적으로 발뺌했다. 모른다? 윤서진은 코웃음을 쳤다. 어젯밤 자네가 제출한 수만 장의 서류 더미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다. 그녀는 서류철에서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다른 서류들 사이에 교묘하게 끼어 있던 택배 발송장이었다. 어제 오후 5시경 자네는 사단 내 군사 우체국을 통해 자네의 집으로 서류 상자 하나를 발송했더군. 바로 이 발송장이야. 그리고 우리 군 검찰 수사관들이 오늘 새벽 자네의 자택에서 그 상자를 아주 친절하게 수거해왔지.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문 옆에 서 있던 수사관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또 다른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서류철 표지에는 압수물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상자 안에 자네가 숨기려 했던 모든 진짜 원본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더군. 마동필 준장의 아들 마정훈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진짜 계약서 말이야. 모든 것이 끝났다. 마동필과 오재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활함이 윤서진의 치밀함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윤서진이 문 옆의 수사관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두 사람을 군용물 횡령,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증거인멸죄 등 내가 아는 모든 죄목을 다 붙여서 당장 연행하도록. 수사관들이 다가가 두 사람의 팔을 붙들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사단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비굴하게 빌고 발악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참모들은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 냉혹한 숙청극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점심, 27사단 병사식당에는 창설 이래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점심 메뉴로 두툼한 돼지고기 수육이 나온 것이다. 지난 2년간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진짜 고기였다. 그것도 모든 병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윤서진이 밤사이에 인접부대에서 긴급하게 군수물자를 지원받아 온 것이었다. 처음에 병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이내 식당 전체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허겁지겁 고기를 자신의 식판에 담으며 웃고 떠들었다. 지난 몇 년간 잃어버렸던 활기가 마침내 식당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식당 한가운데서 똑같은 식판에 수육을 받아들고 있는 신임 사단장 윤서진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영웅보다도 든든하고 위대해 보였다. 병사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어제 자신들을 위해 기꺼이 목소리를 내주었던 박지훈 일병은 동기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영웅처럼 으쓱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업무를 마치고 관사로 돌아온 윤서진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비공식 개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막 끊으려던 순간 기계음으로 변조된 성별조차 구분하기 힘든 기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서진 소장, 축하하지. 아주 멋진 쇼였어. 윤서진의 온몸에 긴장감이 흘렀다. 누구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비웃음 섞인 경고를 던졌다. 넌 지금 거대한 용의 발톱 하나를 잘라냈을 뿐이야. 마동필이나 오재규는 그저 우리가 버리는 카드에 불과해. 목소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더욱 낮고 위협적인 톤으로 말을 이었다. 더 이상 선을 넘지 마. 여기서 멈춘다면 넌 사단장 노릇을 편하게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만약 용의 몸통을 건드리려 한다면 넌 그 팔이 통째로 잘려나가게 될 거야. 이건 충고이자 마지막 경고다. 또.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윤서진은 잠시 동안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부대 내의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군 전체에 거미줄처럼 뿌리내리고 있는 거대하고 어두운 조직이 도사리고 있었다. 마동필과 오재규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의 입가에 다시 한번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두려움이 아닌 전의에 불타는 사냥꾼의 미소였다. 팔이라고?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난 니놈들의 목을 치러갤 테니. 그녀는 창밖의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밤늦게 걸려온 의문의 경고 전화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의 반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조활하게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전체가 일상적인 훈련 준비로 분주하던 시간, 사단 사령부 정문으로 육군 본부 소속의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인물은 윤서진에게는 악연이라 할 수 있는 남자였다. 육군 본부 감찰실장 한태석 소장.
그는 윤서진과 육사 동기였지만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달랐다. 윤서진이 최전방 야전 지휘관으로서 실력과 전공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는 동안 한태석은 군 내부의 정치 라인을 타며 권력의 핵심부로 파고들었다. 그는 항상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윤서진에게 깊은 열등감과 질투심을 품고 있었고 사사건건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드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하필 이 시점에 감찰실장이라는 막강한 칼을 들고 그녀의 부대를 찾아온 것이다. 아, 윤 장군, 오랜만이군.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니 감회가 새로운데. 한태석은 집무실로 들어서며 악수를 청하는 척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친구를 향한 반가움이 아닌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교활함이 번뜩였다. 윤서진은 그의 손을 맞잡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본부 감찰실장이 사전 통보도 없이 사단장인 나도 모르게 불시에 부대를 방문한 저희가 뭐지? 한태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오해 말게, 친구. 최근 27사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나? 부사단장과 군수참모가 동시에 비리 혐의로 연행되다니 군 전체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야. 그래서 상부의 특별 지시로 27사단의 전반적인 전투준비 태세와 지휘체계를 긴급 점검하러 온 것뿐이니까.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의 진작 목적은 윤서진을 흠집내고 그녀가 시작한 부패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어젯밤 전화기 너머의 그 목소리가 보낸 합법적인 자객이었다. 그날부터 한태석이 이끄는 본부 감찰팀은 27사단 전체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감찰은 어딘가 기묘했다. 그들은 마동필과 오재규가 저지른 군납 비리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윤서진이 부임한 이후의 지휘 활동에 대해서만 현미경을 들이대듯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훈련 계획서의 오탈자 하나하나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제 야간 경계 근무표의 서명이 규정과 다르다며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관의 보고를 듣는 윤서진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한태석은 거대한 비리에 뿌리는 외면한 채 먼지 한 톨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어떻게든 윤서진의 지휘 능력에 흠집을 내어 리더십 부재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이 사건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적의 공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더욱 치명적인 공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사단 군수참모실에 비상이 걸렸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보고를 하는 새로운 군수참모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어제 저희와 새로 계약을 맺은 업체 3곳 모두 오늘 아침 갑자기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 단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무조사와 위생점검을 동시에 진행하며 사실상 영업을 마비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세 업체 모두 저희 사단의 식자재 납품을 당분간 도류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윤서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마동필의 유령 회사를 잘라내고 새로 선정한 깨끗한 업체들을 보이지 않는 손이 국세청과 식약처라는 합법적인 칼을 이용해 보복한 것이다. 2만 명 병사들의 밥줄을 끊어 그녀를 고립시키고 압박하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현재 우리 사단에 비축된 식량은 얼마나 남았나? 오늘 저녁 배식까지 마치고 나면 딱 이틀 분량밖에 남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불과 이틀 뒤면 27사단 2만 명의 병사들은 굶주림에 직면하게 된다. 한태석은 외부에서 그녀의 지휘체계를 흔들고 보이지 않는 손은 내부에서 병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었다. 완벽한 연계 공격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함정에 빠진 채 사면초가에 볼린 형국이었다. 그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았다. 인접부대에 다시 식량 지원을 요청했지만 상부의 지시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녀는 자신이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가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였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집무실 문이 살짝 열렸다. 쭈뼛거리며 들어온 것은 박지훈 일병이었다. 낮에는 당당했던 그의 얼굴에는 지금은 걱정과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잘게 조각난 종이 쓰레기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사단장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윤서진은 지친 기색을 감추고 그를 의자에 앉혔다. 무슨 일인가, 박일병. 박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오재규 대령이 쓰던 개인 사무실의 문서 파쇄기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윤서진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어제 사단장님께서 그들을 체포하신 직후 저희 생활관 동기들 몇몇과 함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역시나 그는 모든 자료를 파쇄기에 넣어 갈아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닐봉지를 가리켰다. 저와 동기 4명이 어젯밤을 꼬박 세워서 이 종이 조각들을 다시 맞췄습니다. 물론 전부 다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봉지 안에서 수십 개의 종이 조각들을 스카치 테이프로 이어붙여 간신히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복원한 A4 용지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은행의 계좌 이체 확인증 사본이었다. 윤서진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체 내역은 충격적이었다. 돈을 보낸 곳은 마동필의 유령 회사인 해오름 푸드였다. 하지만 돈을 받은 곳은 전혀 예상 밖의 이름이었다. 대진건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 중 하나이자 최근 몇 년간 군의 대규모 건설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바로 그 회사였다. 이게 대체 무슨... 윤서진은 혼란스러웠다. 상식적으로는 반대가 되어야 했다. 건설사가 군납비리 업체에 뒷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군납비리 업체가 오히려 거대 건설사에 거액의 돈을 보내고 있었다. 금액 또한 수십억 원에 달했다.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가 복원한 다른 조각들을 보면 이체 명목이 컨설팅 비용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품회사가 건설회사에 대체 무슨 컨설팅을 해주겠습니까? 이건 돈 세탁이야. 윤서진이 그의 말을 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군납비리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거대한 범죄를 숨기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진짜 몸통은 수천억, 어쩌면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군의 대규모 건설 사업 비리였다. 대진건설은 군 고위층에 뇌물을 바치고 독점적으로 사업을 따낸다. 그리고 그 검은 돈의 일부를 해오름 푸드 같은 수많은 유령 회사들에게 투자금이나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보낸다. 그러면 해오름 푸드는 그 돈을 다시 군납비리를 통해 합법적인 돈으로 세탁하여 최종적으로 검은 커넥션의 정점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납하는 구조. 식품 비리는 이 거대한 돈 세탁 시스템의 가장 말단에 있는 실무 창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래서 어젯밤 그 의문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용의 발톱 하나를 잘랐을 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다. 윤서진은 박지훈과 그의 동기들이 밤새워 맞춰낸 종이 조각을 들고 일어섰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한 용감한 병사의 충성심이 기적과도 같은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박일병, 자네가 우리 사단 전체를 구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더 이상 수세에 몰려있지 않았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적의 몸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지도를 손에 넣었다. 비록 그 지도는 조각나 있고 불완전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이 지도를 들고 기꺼이 용의 심장부가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지훈 일병이 가져온 잿더미 속의 단서는 윤서진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군납비리가 훨씬 더 거대한 건설 비리를 위한 돈 세탁 창구에 불과했다는 가설. 그 가설이 맞다면 진짜 증거는 오재규의 개인 사무실 같은 말단이 아닌 이 사단의 가장 깊고 안전한 곳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장소가 떠올랐다. 사단 중앙 서버실. 사령부 본관 지하 3층에 위치한 그곳은 27사단의 모든 행정과 작전 데이터가 저장되고 관리되는 그야말로 부대의 뇌와도 같은 곳이었다. 수십 겹의 물리적, 전자적 보안 장치로 보호받고 있으며 출입 권한은 사단장인 자신을 포함해 극소수의 인원에게만 부여되는 절대 통제구역.
만약 대진건설과의 검은 거래에 대한 원본 데이터가 남아있다면 바로 그곳일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한태석이었다. 그는 감찰실장이라는 권한을 방패 삼아 사령부 곳곳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대낮에 정식 절차를 밟아 서버실에 들어간다면 그 정보는 1분 안에 한태석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접근을 막으려 들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움직여야만 했다. 그날 밤 사령부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시간. 윤서진은 자신의 관사에서 조용히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권총 한 자루만을 허리에 찬 채 창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조용하고 민첩했다. 그녀는 사령부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와 경계 근무자들의 순찰 경로를 모두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이동하여 마침내 사령부 본관의 후미진 지하통로 입구에 도착했다. 이곳이 서버실로 향하는 가장 은밀한 경로였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차갑고 습해졌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좁은 복도를 따라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마침내 육중한 강철로 만들어진 서버실의 첫 번째 방화문이 나타났다. 그녀는 품 안에서 아이디 카드를 꺼내 센서에 가져다 댔다. 비빅 하는 짧은 전자음과 함께 자물쇠가 풀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암호 입력. 수많은 보안 절차를 거치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손끝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다. 마침내 마지막 보안문이 쉬익 하는 소리를 내며 옆으로 열렸다. 서버실 내부는 수백, 수천 대의 서버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공기와 낮은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끝없이 땀빠기는 작은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신경망처럼 보였다.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곧 경계 근무자가 교대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곧장 중앙 메인프레임으로 다가가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다. 그리고는 전장에서 단련된 빠른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지난 5년간 대진건설이 수주한 모든 부대 내 건설사업 관련 데이터, 특히 최근에 완공된 신축 병영 막사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서 및 결제 라인 원본 파일을 찾아야 했다. 수십만 개의 파일 속에서 그녀의 눈이 특정 폴더 하나에 고정되었다. 폴더명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신축 병영 사업의 위장 프로젝트명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상세한 공사 내역서, 자재 납품 계약서, 그리고 최종 결제 서류. 그녀는 최종 결제 서류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전자서명란을 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사단장이나 군단장의 서명이 아니었다. 훨씬 더 높은 곳, 감히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육군본부 군수사령관 중장 최진태. 한태석의 직속 상관이자 군 내부의 가장 강력한 파벌 중 하나의 수장. 그는 온화한 인품과 뛰어난 능력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군 전체를 자신의 사금구처럼 여기는 탐욕스러운 괴물이 숨어 있었다. 그가 바로 이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정점, 용의 머리였던 것이다. 한태석은 그의 충실한 수하였고 마동필과 오재규는 그저 버려도 그만인 손발에 불과했다. 윤서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을 꺼내 데이터 복사를 시작했다. 이것만 있으면 이 거대한 악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었다. 데이터 복사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차오르고 있었다. 98%, 99%. 삑!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음이 울렸다. 그녀는 USB를 뽑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찰컥! 그녀가 들어왔던 육중한 강철문이 외부에서 강제로 열리는 굉음이 들렸다. 눈부신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어두운 서버실 안을 일제히 비추며 그녀의 눈을 멀디 만들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쏜다. 익숙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
불빛의 장막 너머에서 한태석 소장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다. 그의 뒤로는 본부 감찰실 소속의 무장한 헌병들이 빈틈없는 자세로 그녀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적을 사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적이 파놓은 덫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었다. 한태석이 박수를 치며 연극배우처럼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 윤서진 장군, 정말 대단한데. 내가 잠시 잊고 있었어. 자네가 원래 이렇게 뒤가 구린 공작에 능했다는 걸 말이야. 윤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무서운 속도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한태석이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열등감을 해소하는 자의 희열과 승자의 잔인함이 번뜩였다. 한밤중에 사단장이란 사람이 부대의 최고 보안구역에 몰래 잠입해서 군사기밀을 빼돌리다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내가 보기엔 이건 명백한 반역 행위야. 안 그런가? 그는 반역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완벽한 프레임이었다. 그는 윤서진이 건설비리 증거를 찾으러 왔다는 사실은 철저히 무시한 채 그녀를 군사기밀을 적에게 팔아넘기려 한 스파이로 몰아갈 작정이었다. USB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저항하면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아놨으니.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좁은 서버시란 그녀는 완전히 도가내든 쥐였다. 무장한 헌병들을 상대로 혼자서 저항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여기서 죽는다면 모든 진실은 그대로 어둠 속에 묻히게 될 터였다. 그녀의 시선이 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수많은 전선과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메인 서버 렉이 있었다. 그리고 그 렉의 가장 깊숙한 곳,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곳에 아주 작은 틈새가 하나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계획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실의 불씨만큼은 남겨둬야만 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항복의 표시였다. 한태석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시작되는 마지막 반격의 서막이었다. 윤서진이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자 한태석의 얼굴에 걸린 비열한 미소는 더욱 짙고 추악해졌다. 그는 평생의 라이벌이자 열등감의 원천이었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그래, 그래야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별 수 없군. 그는 격렬히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부하 헌병에게 턱짓을 했다. 가서 전현 몸을 수색해 증거물 확보하고 무장 해제시켜. 무장한 헌병 한 명이 총구를 그녀에게 겨눈 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서진의 눈빛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항복한 척 들어올렸던 팔을 번개처럼 내리며 헌병의 소총을 붙잡아 총구를 천장으로 향하게 했다. 동시에 그녀의 무릎이 헌병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비명과 함께 헌병이 쓰러지는 사이 그녀는 그의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빼앗아들었다. 모든 것이 불과 1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쏴! 전현을 쏴! 한태석이 당황하여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윤서진의 움직임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총을 쏘는 대신 거대한 서버렉 뒤로 몸을 날렸다. 수십 발의 총알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불꽃을 튀기며 박혔다. 서버 몇 대가 파괴되며 스파크가 튀고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버실은 순식간에 총성과 경보음 그리고 타는 냄새가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포위해! 절대 놓치지 마! 한태석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악을 썼다. 윤서진은 서버렉을 방패 삼아 숨을 골랐다. 그녀는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탈출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빼낸 USB를 꽉 쥐었다. 그리고는 서버렉 뒤편에 가장 깊숙하고 복잡한 곳, 어젯밤 미리 봐두었던 그 좁은 틈새를 향해 마지막 희망을 담아 그것을 힘껏 밀어넣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USB는 복잡한 케이블 다발과 금속 프레임 너머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누구도, 심지어 그녀 자신조차도 저것을 맨손으로 다시 꺼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서버 전체를 해체하지 않는 이상.
그녀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 그 순간 서버렉 반대편에서 나타난 헌병의 군화가 그녀의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찼다. 그녀는 짧은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빼앗았던 권총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 바닥을 굴렀다. 순식간에 여러 명의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몸을 무자비하게 짓눌렀다. 팔이 등 뒤로 꺾이고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다. 저항은 끝났다. 한태석이 씩씩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그는 윤서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채 그녀의 얼굴을 바닥에 쳐박았다. 이 개같은 년이 감히 마지막까지 발악을 해. 그는 주변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어디에 있어? 당장 찾아내. 헌병들이 그녀의 몸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없습니다. 한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주변의 총탄 자국과 파괴된 서버들을 보았다. 그는 윤서진이 그것을 어딘가에 숨겼거나 혹은 파괴해버렸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는 윤서진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말해, 어디에 숨겼어? 윤서진은 터진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뱉어내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통이 아닌 승자의 조소가 담겨 있었다. 찾아보시지. 내 놈들 무덤이 될 곳에 잘 숨겨놨으니. 그녀의 그 한마디는 한태석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졌다는 모멸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죽이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과 명예, 그녀가 군인으로서 지켜온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싶었다. 그의 머리쪽에 악마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옆에 서 있던 헌병에게 명령했다. 밧줄 가져와. 잠시 후 헌병들이 가져온 굵은 밧줄이 윤서진의 온몸을 꽁꽁 올감했다. 인연을 끌고 나가. 한태석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섬뜩한 광기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 어둡고 축축한 지하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상처 입은 얼굴을 스쳤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사단의 주 연병장이었다. 마침 아침 점호를 위해 2만 명의 사단 병력 전체가 거대한 연병장을 가득 메운 채 도열해 있었다. 병사들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본부 헌병들과 그들에게 죄수처럼 끌려 나오는 자신들의 사단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자신들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고깃국을 먹게 해주었던 그 사단장이 어째서 저런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인가. 박지후 일병 역시 그 대열 속에서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태석은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이 공개적인 모욕이야말로 윤서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헌병들에게 연병장 한가운데에 대기하고 있던 K1 전차를 가리켰다. 저기다 묶어. 헌병들은 잠시 망설였다. 아무리 그래도 현역 장성을, 그것도 사단장을 전차에 묵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뭘 꾸물거려. 이건 감찰실장의 명령이다. 반역자를 처단하는 신성한 의식이야. 한태석의 불호령에 헌병들은 마지못해 윤서진의 몸을 전차의 후미, 견인고리에 단단히 묶기 시작했다. 윤서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2만 명의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 담긴 충격, 공포, 분노, 그리고 무력감.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만 했다. 마침내 한태석은 전차 위로 올라가 확성기를 손에 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전군 주목!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사단장 윤서진 소장은 군사 귀미를 적에게 팔아넘기려 한 반역자다. 그녀는 지금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는 운전병을 향해 손짓했다. 전차 발진! 거대한 쇳덩어리가 움직이는 굉음과 함께 전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윤서진의 몸이 거친 콘크리트 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다. 전차는 멈추지 않았다.
아주 느린 속도로 하지만 멈추지 않고 연병장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그녀의 몸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전투복이 찢겨나가고 그 아래의 살갗이 거친 바닥에 쓸려나가며 끔찍한 마찰음을 냈다. 그녀의 등 뒤로 길고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2만 명의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악몽 같은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존경, 명예,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지휘관이 한낱 짐승처럼 끌려가는 저 끔찍한 광경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한태석은 확성기를 입에 댄 채 승리에 도취하여 외쳤다. 똑똑히 봐라. 이것이 바로 명령에 불복하고 반란을 꾀한 자의 말로다. 이 부대에 감히 나에게 저항하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전현과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를 무기 삼아 2만 개의 영혼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다. 윤서진은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과 살갗이 벗겨져 나가는 끔찍한 감박, 그리고 그보다 더한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공개적으로 짓밟히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필사적으로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병사들의 눈동자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기억해라. 이 치욕을. 그리고 분노해라.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작은 속삭임은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그 처절한 메시지만은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의 심장 깊숙한 곳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지고 있었다. 한태석은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잔인한 행위가 2만 개의 잠자던 화약고에 동시에 불을 붙이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한태석은 전차 위에서 자신이 연출한 잔혹한 극을 만끽하고 있었다. 바닥에 길게 새겨지는 붉은 핏자국은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축포와도 같았다. 윤서진의 육체와 명예를 철저히 짓밟음으로써 그는 이 부대 전체, 나아가 자신에게 반기를 들 잠재적인 모든 세력에게 공포를 각인시켰다고 확신했다. 그의 입가에서는 억제할 수 없는 승리자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전차가 연경장 중앙을 거의 가로질렀을 무렵 그는 이제 이쯤에서 쇼를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운전병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려 손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병장을 둘러싸고 있던 사령부 본관과 막사건불 옥상, 그리고 모든 창문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수십, 수백 개의 검은 총구들이 나타났다. 그 총구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병장 중앙에 있는 한태석과 그의 본부 헌병들을 동시에 겨누고 있었다. 한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옥상에 포진한 이들은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27사단 직할 헌병 특수 임무대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사단장의 최정예 친위 병력이었다. 상황이 파악되기도 전에 연병장의 내 귀퉁이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K200 장갑차 4대가 굉음을 내며 뛰쳐나왔다. 장갑차들은 순식간에 한태석이 타고 있는 전차와 그를 호위하던 헌병들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장갑차 상부에 장착된 K6 중기관총의 총구가 위협적으로 그들의 심장을 겨누었다. 모든 것이 불과 10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포식자는 이제 완벽한 먹잇감이 되어 있었다. 연병장을 가득 메웠던 2만 명의 병사들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영화와도 같은 대치 상황. 하지만 이번에 그들의 눈에 떠오른 것은 공포가 아닌 경이로움과 희미한 기대감이었다. 한태석은 전차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당황하여 확성기에 대고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반란인가? 사단장의 명령도 없이 멋대로 움직이다니 당장 무장을 해제하지 못해. 그때 포위망의 한가한대를 향해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사단 헌병대장이었다. 그는 한태석을 향해 예를 갖추지도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한태석 소장님. 우리는 사단장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전혀는 지금 저꼴로 있는데. 한태석이 전차 뒤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윤서진을 가리켰다. 헌병대장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시켰다. 녹음기에서는 윤서진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나는 적의 함정에 빠졌거나 혹은 이미 사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패배가 아니다.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라. 적들은 나를 반역자로 몰아 증거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그들의 지휘관은 육군본부 감찰실장 한태석 소장이다. 그는 합법적인 감찰 권한을 방패 삼아 이 부대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할 것이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윤서진의 목소리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나의 헌병대장은 이 시간부로 사단장의 모든 지휘 권한을 위임받는다. 한태석 소장과 그가 이끄는 외부 병력이 사령부 본관, 특히 지하 서버실과 같은 최고 보안구역에 접근하려 할 경우 그들을 불법 침입자로 간주하고 즉시 무력으로 진압하라. 다시 한번 명령한다. 사단 내 최고 보안시설에 대한 모든 외부인의 비인가 접근은 명백한 군사반란 시도로 간주한다. 그들을 모두 생포하라. 녹음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한태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윤서진은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함정인 줄 알면서도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함정을 역으로 자신을 올가맬 거대한 덫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서버실에 들어가는 순간 한태석에게 발각되리라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버실에 들어가기 직전 자신의 충성스러운 헌병대에 이 마지막 비상계획을 비밀리에 하달해 놓았던 것이다. 헌병대장이 한태석을 향해 선언했다. 한태석 소장, 당신은 지금 이 시간부로 사단 내 최고 보안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및 지휘계통 교란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순히 무장을 버리고 투항하십시오. 이 미친놈들이... 한태석은 이성을 잃고 허리에 찬 권총을 뽑아들여 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옥상 어딘가에서 날아온 저격용 고무탄이 그의 손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때 헌병 몇 명이 달려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윤서진의 몸을 묶은 밧줄을 급하게 풀기 시작했다. 밧줄이 풀리자 모두가 그녀가 의식을 잃었거나 혹은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윤서진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면서도 제 발로 일어섰다. 찢겨진 전투곡, 피와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 하지만 그녀의 두 눈만은 죽지 않은 불사조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끔찍한 고통과 치욕의 순간을 오직 이 한순간의 반격을 위해 맨정신으로 모두 견뎌냈던 것이다. 그녀는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피가 섞인 갈라진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태석, 네 놈은 내가 증거를 손에 넣는 순간 나를 반역자로 몰아 제거하려 했겠지. 하지만 이제 증거는 내 손에 없어. 그녀는 서버실을 가리키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찾던 모든 진실은 이제 저 서버 깊숙한 곳, 네 놈의 손이 절대 닿지 않는 곳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이제 보니 그곳에 불법으로 침입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네 놈이군. 완벽한 논리의 역전. 그녀는 증거를 일부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김으로써 자신은 증거를 소지한 반역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났다. 동시에 한태석은 증거도 없이 최고 보안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단장을 공격한 반란군이 되어버렸다. 그는 윤서진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의 한가운데에 완벽하게 고립되어 버린 것이다. 승리의 여신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굳건한 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27사단 연병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역전극의 소식은 전파를 타고 순식간에 육군본부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었다. 자신의 충실한 사냥개였던 한태석 소장이 사냥감에게 역으로 목덜미를 물려버렸다는 보고. 그 보고를 받은 군수사령관 중장 최진태의 얼굴은 처음으로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두꺼운 방음벽 너머에서 조용히 분노를 씹어 삼켰다.
그는 윤서진이라는 젊은 여장군을 얕보았다. 그저 정의감에 불타는 치기 어린 애송이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팔다리인 마동필과 오재규를 잘라내고 신복인 한태성마저 함정에 빠뜨린 무서운 적수였다. 최진태는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윤서진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의 반격은 27사단이라는 고립된 성을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완벽하게 포위하고 말려 죽이는 잔인하고 전방위적인 공격이었다. 첫 번째 공격은 부대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인근 민간 물류센터에서 긴급하게 공수해온 식료품과 의약품을 실은 수송 트럭 행렬이 27사단을 향해 오고 있었다. 윤서진이 사단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을 쥐어짜 병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트럭들이 부대로부터 약 10km 떨어진 인적이 드문 국도를 지날 때였다.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트럭들의 앞뒤를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것은 군인이 아니었다. 짧은 머리에 온몸에 문신을 한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내려! 당장 안 내려! 그들은 운전석의 수송병들을 위협하며 닥치는 대로 트럭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트럭의 유리장이 박살나고 타이어가 찢겨나갔다. 그들은 트럭 적재함의 문을 열어젖히고 안에 있던 식료품 포대들을 도로 위로 내던졌다. 쌀 포대는 찢어져 하얀 쌀알이 아스팔트 위로 흩뿌려졌고 라면 상자들은 발길질에 지시겨져 가루가 되었다. 그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최진태가 뒤에서 돈으로 고용한 지역 폭력 조직의 계획적인 습격이었다. 그는 군의 공식적인 힘이 아닌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힘을 이용해 27사단의 보급로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것이다. 이 소식이 부대에 전해졌을 때 병사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식량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 번째 공격은 윤서진의 법적, 정치적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태석을 체포한 직후 자신의 유일한 아군이라 믿었던 군 검찰 내 소장파 검사에게 연락해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그는 군내의 대표적인 강골 검사로 최진태의 세력에 끈질기게 저항해온 인물이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는 군 내부 쿠데타 모의 및 상관 불법 체포 동조 혐의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최진태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윤서진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창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것이다. 그녀가 믿었던 동맹은 그녀를 돕기도 전에 속수무책으로 제거당했다. 이제 그녀는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굶주림에 지쳐가는 2만 명의 병사들과 상관에게 총을 겨눈 반란군이라는 누명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진태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마쳤다. 그것은 군인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긴급 속보입니다. 국방부는 조금 전 제27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지휘관 항명 사태를 군사 반란으로 규정하고 인접한 제8기계화 보병사단에 진안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8사단 소속 전차 및 장갑차 부대가 27사단을 향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장 집무실에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는 윤서진과 참모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최진태는 국방부 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했다. 그는 윤서진을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쿠데타를 일으킨 정신나간 여장군으로 둔갑시켰고 한태석은 반란을 진압하려다 억류된 영웅으로 포장했다. 그리고는 27사단을 진압하기 위해 바로 옆부대인 8사단을 출동시킨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함정이었다. 만약 윤서진이 저항한다면 그녀는 동료 군인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반역자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내전의 불씨를 당기게 된다. 만약 그녀가 저항하지 않고 투항한다면 그녀와 그녀를 따랐던 모든 병사들은 반란군의 오명을 쓴 채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모든 진실은 그대로 묻히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녀에게 남는 것은 파멸뿐이었다. 창밖으로 땅을 울리는 육중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평선 너머로 수십,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먼지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8사단 불사조 부대,
그들은 27사단과는 오랜 기간 함께 훈련하며 전우회를 다져온 형제와도 같은 부대였다. 그런데 지금 그 형제들이 자신들을 섬멸하기 위해 총구를 겨누고 다가오고 있었다. 집무실에 문이 열리고 작전 참모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사단장님, 8사단 선봉대가 아군 최전방 경계초소 500m 전방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무선으로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즉시 무장 해제하고 투항하지 않으면 공격을 개시하겠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은 30분입니다. 집무실 안의 모든 참모들의 시선이 윤서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모든 결점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오는 거대한 강철의 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등두에서는 굶주림과 불안에 지친 참모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외부로부터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식량이 바닥나고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는 형제의 피를 요구하는 거대한 위협이 닥쳐오고 있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 완벽한 포위망 속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그녀의 입술이 마침내 무겁게 열렸다. 윤서진은 다가오는 제8사단의 먼지구름에서 시선을 거두고 그녀의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는 참모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곤괴나 절망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 그리고 마지막 결전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작전 참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무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단했다. 지금 즉시 사단 전체 방송 시스템을 연결하도록 내가 직접 우리 사단의 모든 병사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 참모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방송이라니.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다. 잠시 후 사단 전체에 설치된 수백 개의 스피커에서 치직하는 잡음과 함께 윤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막사에서, 초소에서, 훈련장에서 불안에 떨고 있던 2만 명의 병사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랑하는 제27사단 장병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사단장 윤서진 소장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어머니가 아들에게 혹은 누나가 동생에게 이야기하듯 차분하고 진심 어린 어조로 말을 이어나갔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 사단은 창설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외부로 통하는 모든 보급로는 차단되었고 우리의 형제 부대인 제8사단이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반란군이라 부르고 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스피커 너머 사단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것이 느껴지는 듯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반란군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그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여러분의 지휘관으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진실의 보고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돼지죽만도 못했던 밥, 그 뒤에 숨겨진 군납 비리, 그리고 그 비리의 몸통인 거대한 부패 세력의 실체. 자신이 그 진실을 파헤치려 하자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갔고 어떻게 우리의 밥줄을 끊었으며 마침내 형제 부대를 이용해 우리를 섬멸하려 하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슬퍼했고 때로는 비통함에 잠겼다. 그녀는 영웅처럼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나는 여러분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내 눈앞의 비리를 뿌리 뽑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적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잔인한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나의 섣부른 판단이 결국 여러분 모두를 굶주림과 위험 속에 빠뜨리고 말았다. 지휘관으로서 나는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 사단 곳곳에서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는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그저 부속품으로 여기는 지휘관이 아닌 자신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진정한 리더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통신장교에게 눈짓을 보냈다.
동시에 그녀가 지하 서버실에서 목숨 걸고 확보했던 모든 증거 데이터에 복사본이 국내 모든 주요 언론사와 방송국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일제히 전송되기 시작했다. 최진태가 통제하는 군 내부 통신망이 아닌 그녀가 별도로 구축해놓은 비상 위성통신망을 통해서였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려 한다.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다. 지금 즉시 모든 병사들은 자신의 개인 화기를 들고 생활관 밖으로 나오라. 이 명령에 병사들 사이에서 잠시 동요가 일어났다. 드디어 싸우기로 결심한 것인가? 하지만 절대 총에 탄환을 장전하지 마라. 그녀의 다음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형제에게 총을 겨누는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진실을 외칠 것이다. 총이 아닌 우리의 목소리로, 무력이 아닌 우리의 심장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여러분은 무기고로 가서 소총을 들고 나오라. 그리고 식당으로 가서 여러분의 텅 빈 식판과 숟가락을 챙겨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다. 텅 빈 식판과 숟가락.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들이 겪어온 굶주림과 모멸의 상징이었다. 나는 지금 사단 정문으로 향할 것이다.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반란군이 아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빼앗긴 우리의 밥과 명예를 되찾는 것뿐임을, 우리를 죽이러 온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세상에게 우리의 방식으로 똑똑히 보여주자. 방송이 끝났다. 사단 전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과연 병사들이 이 무모해 보이는 명령에 따라줄 것인가? 침묵을 깬 것은 한 명의 병사였다. 박지훈 일병.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소총과 식판을 챙겨 들고 생활관 문을 박차고 나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굳은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기폭제가 되었다. 그를 시작으로 1명, 2명, 10명, 100명, 마침내 2만 명의 병사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각자의 막사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는 탄환 없는 소총과 텅 비어 반짝이는 식판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거대한 강물처럼 사단 정문을 향해 걷고 있는 자신들의 사단장 윤서진의 등 뒤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함성보다도 더 크고 무겁게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 이것은 반란이 아니었다. 이것은 쿠데타도 아니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위대한 2만 개의 텅 빈 식판이 벌이는 성스러운 행진이었다. 윤서진은 자신을 따르는 거대한 행렬의 맨 앞에서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정문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수백 대의 차가운 강철 전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곧 세상은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굶주린 병사들의 텅 빈 식판이 과연 저 거대한 강철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제27사단 정문 앞, 대치 상황은 극한의 긴장감 속으로 치닫고 있었다. 한쪽에는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육중한 강철의 벽을 이루고 있었다. 포신은 섬뜩하게 27사단 정문을 향해 있었고 엔진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듯 낮은 굉음을 내며 땅을 울리고 있었다. 제8사단 장병들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상부의 공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무장한 적군이 아니었다. 정문을 활짝 열고 나온 비무장 상태의 거대한 인간의 벽이었다. 2만 명의 27사단 장병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대열을 이루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탄환 없는 소총과 텅 빈 식판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인간의 벽 맨 앞에 피투성이 전투복 차림의 여장군 윤서진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작은 세군은 맞은편의 거대한 강철 부대와 비교되어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그 어떤 전차보다도 단단하고 강인한 의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8사단 지휘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저항하는 반란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서 있는 어제까지 함께 훈련했던 동료들의 모습이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그는 차마 공격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상부에 다급하게 상황을 보고하며 지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묘한 정적 속에서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다. 바로 그때 윤서진이 천천히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신호였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던 2만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이 자신들의 텅 빈 식판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 쥔 숟가락으로 식판의 중앙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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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처음에는 작고 불규칙한 소리였다. 하지만 이내 2만 개의 숟가락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하나의 거대한 리듬으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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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북소리였고 함성이었다. 지난 2년간 굶주려왔던 그들의 분노가 담긴 소리.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짓밟힌 그들의 억울함이 담긴 소리. 형제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는 그들의 처절한 절규가 담긴 소리. 2만 개의 숟가락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금속성 교향곡은 하늘과 땅을 뒤흔들 듯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전차의 엔진 굉음마저 집어삼킬 만큼 압도적이었다. 8사단 장병들은 그 비현실적인 광경과 심장을 뒤흔드는 소리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손에 들린 최첨단 무기는 저 원초적인 분노의 외침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한편 윤서진이 터뜨린 진실의 폭탄은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하고 있었다. 모든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그녀가 보낸 증거 자료들을 긴급 속보로 타전하기 시작했다. 최진태 중장을 정점으로 한 거대한 군 비리 커넥션의 실체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폭주했고 성난 민심은 들끓기 시작했다.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지자 마침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었고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모든 군사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현장에 급파라는 엄명을 내렸다. 다시 두 사단이 대치하고 있는 현장. 숟가락 교향곡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하늘에서 땅을 울리는 굉음과는 또 다른 종류의 날카로운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리온 헬리콥터 여러 대가 두 사단 사이의 비무장지대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헬기 동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상징하는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헬기가 착륙하며 일으킨 거센 바람이 2만 개의 숟가락 소리를 잠시 잦아들게 했다. 헬기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합동수사본부의 헌병들과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방부 장관은 확성기를 들고 양쪽 부대를 향해 외쳤다. 대통령님의 명령이다. 양 부대는 즉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지휘 통제권은 국방부 합동수사본부가 인수한다. 그의 선언은 이 길고 끔찍했던 대치 상황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합수본 수사관들은 곧장 8사단 지휘부로가 통제권을 인수한 뒤 27사단 연병장에 억류되어 있던 한태석 소장을 체포하여 헬기 태웠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망한 표정으로 윤서진을 노려볼 뿐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윤서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피투성이인 채로 2만 명의 병사들 앞에 꿋꿋이 서 있는 그녀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윤 장군, 대체 어떻게 이런 무모한... 윤서진은 경례를 하는 대신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제 부하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그녀의 등 뒤에서 2만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숟가락 소리를 멈추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들의 텅 빈 식판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준 그들의 지휘관에게 보내는 가장 뜨겁고 가장 장엄한 침묵의 경례였다. 차가운 강철과 화약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텅 빈 식판과 숟가락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의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텅 빈 식판들의 행진 사건은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최진태 중장을 정점으로 한 거대한 부패의 제국은 2만 개의 숟가락이 만들어낸 거대한 공명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합동수사본부의 칼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최진태를 비롯한 수십 명의 장성들이 군복을 벗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고 그들과 결탁했던 대진건설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 총수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군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거쳐 마침내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얻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윤서진 소장은 영웅인 동실의 문제적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군을 구했지만 상부의 명령 계통을 무시하고 부대를 독단적으로 움직인 그녀의 행위는 군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항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국방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텅 비고 엄숙한 회의실, 수많은 장성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피징계인 윤서진 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위원장의 무거운 질문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똑같은 상황이 다시 주어진다 해도 저는 단 한순간의 후회도 없이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굶주리는 제 부하들을 외면하고 썩어가는 군의 현실에 눈 감는 지휘관이 되느니 차라리 반역자의 오명을 쓰고 군복을 벗겠습니다. 이성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진술은 회의실 전체를 깊은 침묵에 빠뜨렸다. 며칠 후 최종 징계 결과가 발표되었다. 군의 존립을 위협했다는 강경파와 군을 구한 영웅이라는 온건파 사이의 격렬한 논쟁 끝에 위원회는 상징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녀에게 내려진 징계는 견책,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였다. 그녀는 사단장 지위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실상의 면죄부이자 군이 그녀의 행동을 정의로운 항명으로 인정했음을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오후, 윤서진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다시 병사식당을 찾았다. 그녀가 처음 이곳을 찾았던 날의 역겨운 악취와 무거운 침묵은 온데간데 없었다. 식당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맛있는 음식 냄새와 병사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배식대에는 그녀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음식이 놓여 있었다. 하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된장찌개, 잘 익은 김치,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돼지고기 김치볶음. 그녀는 병사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자신의 식판에 음식을 담았다. 그녀는 식판을 들고 식당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박지훈 일병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는 어엿한 상병이 된 그는 동기들과 유쾌하게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는 사단장을 보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편하게 식사하도록.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함께 밥을 먹었다. 윤서진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범하고 따뜻한 식사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문득 맞은편의 박지훈에게 물었다. 박상병, 네, 사단장님. 오늘 밥은 맛이 어떤가? 그녀의 질문에 박지훈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단장님, 오늘 밥은...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식당을 가득 채운 동료들의 행복한 얼굴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밥은 정의의 맛이 납니다. 그의 대답에 윤서진의 입가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이 맛이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되찾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정의의 맛이었다. 그녀는 다시 숟가락을 들어 남은 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평화를 되찾은 병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정의의 맛이 나는 밥의 여운은 우리 가슴 속에 계속될 것입니다.
자신의 지휘관을 전차로 끌고 가는 행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치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참혹한 광경이 2만 명 병사들의 심장에 잠자고 있던 정의의 불꽃을 터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한태석의 그 잔인한 행동이 없었다면 과연 병사들은 자신들의 지휘관과 함께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